그토록 염원했던 그날이 왔다.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빛을 다시 찾게 된 그날, 8월 15일.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부르며 통원의 눈물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날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중엔 그림자처럼 가려진 과학 활동가들이 있었다.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과학기술로 힘을 키우고자 했던 조선의 과학자들. 이제 그들을 조명하려 한다. 우리의 독립과 자유는 우리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 풍성한 문화를 쌓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참된 독립의 나라를 꿈꾼다. 대한독립 만세.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국의 지위가 사실상 사라진 날이었다. 일본의 강압 속에서 한나라의 주권을 내주게 된 을씨년스러운 그날. 이윽고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치욕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우리 땅과 언어, 정신을 말살당하고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던 암흑기. 그러나 위협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꺼져가던 여명을 밝혔다. 그 속엔 부국강병을 열망하던 과학기술자들도 있었다. 올해로 76회를 맞은 광복. 어둡기만 했던 그날에는 미래 조국을 어떻게 그렸을까?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근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크리에이터 최한나입니다.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조선의 지식인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그게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치열한 독립운동가였든지 아니면 친일파였든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의 과학기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정보가 없었고 특히 그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가 좀 정리가 돼 나가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과학기술인에는 어떤 분이 계셨을까 이제야 조금씩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역사 수업에서도 과학 수업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사와 인물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가장 들어있지 않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과학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치적 굴곡과 함께 과학기술의 진전이
그 공존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의 어떤 그 과학 기술을 그 이해하는 것은 그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의 또 다른 면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 통치를 당한 통한의 35년.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입은 시기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사회와 경제적 약탈을 극대화하여 조선이라는 민족을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은 조선의 주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교육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일본 군인인 헌병이 경찰의 행정을 담당하며 조선인들을 철저히 감시했고, 헌병 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도 마음대로 조선인을 처분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만들었다. 1910년대부터는 무단 통치,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단으로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다는 소리죠. 왜냐면 이제 일본이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 아예 초반에 눌러서 너희들의 독립 의지를 꺾겠다라는 그런 식의 정책이었는데요. 군복을 입고 긴 칼을 차고 아주 강압적인 공포스러운 그런 식의 무단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 무단 통치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참고 참다가 1919년에 3.1운동으로 터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안 되겠다, 분열해야겠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3.1운동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우리가 지금 한국이 원하지 않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문화 통치로 1920년대 바뀌게 됩니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독립운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강운동입니다. 과학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그 사회적인 열망이 높아지게 되고, 1919년 그 공우구락부를 비롯하여 동경과학문명보급회, 고려발명협회, 백두산 이학회, 발명학회, 과학지식보호회와 같은 과학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새로운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 자리를 잡아 나가고 확대되어 나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 외교의 최전선에는 독립운동가 박찬익 선생이 있었다. 우리나라 초창기 이공계 교육의 시작은 관립상공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종은 국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술 교육이야말로 국가 존립의 관건이라며 과학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억압했던 일제는 1907년 4년제 상공학교를 분리해 2년제 관립공업전습소로 격하했다. 염직, 도기, 목공, 토목 등의 학과를 만들어 사실상 실습 위주로 바꾼 것이다. 식민지 젊은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1908년 재학생들은 공업연구회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공업기술의 발전으로 국부 민강을 이뤄 독립권을 회복하려는 취지였다. 20대 중반의 박찬익은 공업연구회의 회장을 맡았고, 그의 주도로 공업기술연구와 토론, 강연, 초청인사 연설 등이 개최되었다. 당시 황성신문에 실린 공업연구회에 관한 사설을 통해 기술학도들의 열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공업연구회를 조직하고 한 달에 2번씩 야간에 모여 지식을 교환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업의 지식을 전달케 하기로 의결하였다. 우리 동포는 상상력과 경쟁심을 분발하여 국력을 부강케 하기를 축원하노라. 당시 공업연구회 후원회에는 애국 계몽운동가였던 160여 명이 대거 참여하였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공업기술의 발전을 염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공업연구회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독립권을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 운영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과학기술계 젊은이들과 사회적인 그 저명 인사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죠. 공업연구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기술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공업계도 발간하였다. 주로 공업 전습소에서 배운 초보적인 기술 지식을 실었지만 이를 통해 나라를 새로이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잡지 발간 금지 조치로 사후에서 막을 내려야 했다. 박찬익은 졸업 후 방직 공장을 세우려 했으나 일제의 간섭으로 일찍이 꿈을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하였다. 일제 탄압을 피해 1911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어 공부에 열중하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박찬익 선생은 중국어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외교 업무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그 김부 선생하고도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그 아들 부부 그리고 그 사돈 부부까지도 다 독립운동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기념관에서는 이 그 박찬익 선생을 한국의 어떤 그 주요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널리 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설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거주지를 빈번히 옮겨야만 했다. 임시정부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에도 김구 선생을 비롯한 요원들을 무사히 움직일 수 있게 한 것도 박찬익 선생의 외교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9인 중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선언서에는 한일 합병의 무효를 선언, 일본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적임을 명시하였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단체를 조직하고 대중을 위한 과학기술 잡지를 발간했던 인물. 기술자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찬익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영관 선생은 박찬익 선생의 그 후배입니다. 조선인 중에서 어떤 그 과학기술 고등교육을 받은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관 선생은 발명각회를 만들게 됩니다. 사회 명망가들도 대거 참여를 시켜가지고 과학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지식인들은 점차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 중심엔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김용관 선생이 있다.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이래로 졸업한 그는 조선 총독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유학길에 올랐으나 3.1운동을 계기로 학업을 중단하고 곧바로 귀국하여 과학운동을 주도한다. 1932년 발명학회 재건에 이어 1933년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종합잡지 과학조선을 창간하게 되는데 과학조선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다윈의 사망일인데요. 이날을 과학데이로 정해서 그 전후 기간에 걸쳐서 과학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최신의 그 과학 문명을 이용한 그 라디오 방송, 활동 사진 상영, 그 자동차 기행열 이런 그 행사를 개최를 해서 대중들의 그 과학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크게 고취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행사에 그 자동차들이 대거 동원됐는데요. 그 대수가 대략 한 50여 대였다고 합니다. 이 그 자동차 대수는 당시 경성에 있었던 모든 자동차의 한 10분의 1 정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첨단 문물의 하나가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대중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거죠. 과학조선의 포스터들이다. 비행기와 관제탑으로 보이는 철탑도 보이고 톱니바퀴들과 전기를 상징하는 번개 모양도 그려져 있다. 전기와 비행기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SF 작가들, 그다음에 과학운동가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특히 소년들에게 과학의 꿈을 키워주고 이제 과학의 날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잡지에 실린 광고들을 보면 이분들이 어떤 성향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되게 과학 이야기만 해요, 잡지에서는. 근데 거기 실린 그 광고들은 이분들의 성향이 되게 나름대로 과격한 운동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그분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일제에게 김용관 선생의 활동이 좋게 보일 리 없었다. 조선인들이 과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저지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막고자 결국 칼을 빼들었다. 과학의 날 행사는 그렇게 1938년 제5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김용관 선생의 노력은 당시 사람들에게 과학이라는 단어와 그 중요성을 알린 계기가 되었다. 그 행사를 개최한 김용관 선생이 어떤 끌려가서 어떤 신문을 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관 선생은 이후에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글은 꾸준히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작은 기술일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공업을 일으키자는 그런 생각을 열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사람은 박화영 선생입니다. 이황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는데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했던 연구의 사건이 발각이 돼가지고 검찰에 체포되어서 똑똑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하영 선생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투옥이 됐고 고문 과정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제의 그런 강압적인 통치에 맞서가지고 막 일어날 수 있게 된 하나의 전환점이 바로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거입니다. 우린 이렇게 힘든데 독립은 과연 되는 거냐라는 불만이 많았고 결국 김구 선생님이 결단을 이제 내게 된 거죠. 그래서 한인애국단을 만들고 1932년에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물통 폭탄을 던지게 되죠. 수통폭탄. 근데 그 사건이 큰 계기가 됩니다. 한인애국단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봉장 의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문을 두들깁니다. 내가 일왕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폭탄을 만들어서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도쿄로 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폭탄 제조하는 기술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 배안이 너무 습했던 거죠. 그 폭탄이 불발이 돼버렸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그래서 우리가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수통 폭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 축하식이 열리고 있던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일본군 수뇌부들이 서 있던 단상 위로 폭탄 하나가 떨어졌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한인애국단 윤봉길 의사. 그가 투척한 폭탄으로 일본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중요 인물들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혼자 해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윤봉길 의거. 그런데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그날 윤봉길이 투척했던 폭탄은 익히 알려진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다. 그가 행사장에 가지고 들어간 폭탄은 2개. 각각 물통과 도시락으로 위장한 것이었으며 용도 역시 달랐다. 하나는 저격용, 그리고 또 하나는 거사 후 자결하는 데 쓸 폭탄이었다. 4월 29일 이른 아침, 나는 우리 청년 동지 윤봉길 군을 불러서 내가 제작한 폭탄 2개를 그에게 주었다. 한 개는 우리의 적인 일본 군벌을 살해하기 위해, 또 한 개는 행위가 끝난 뒤 그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는 내 명령을 수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했다. 내부에 숨겨진 폭탄은 무쇠로 만들어졌는데 그 무게만 3.5kg에 달했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 화약을 넣고 앞쪽에 점화 장치를 장착한 구조로 가로형 끈을 당기면 마찰량 내의 철편이 불을 일으키고 연쇄적으로 발호하여 기폭제까지 옮겨진 불이 폭약을 터뜨리는 방식이었다. 독립투사로서의 굳은 각오이자 자존심이었던 도시락 폭탄. 하지만 물통 폭탄을 투척한 뒤 윤봉길은 곧바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됐고 그해 12월 총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나이 24이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김자동 선생님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어부바해주고 무릎에 앉혀서 밥 먹여줬던 김자동 선생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제 따님께서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어머님이 정정화 여사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정말 밥을 해주셨던 그분인데요. 그분이 실제로 목격담을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윤봉길 선생님이 이제 충남 예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고향 분이었대요. 그래서 밥을 이제 해주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저기 공터에 가서 자꾸 돌을 집어 던지시더래요. 그래서 아, 저 청년이 약간 스트레스를 저걸로 푸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3일 뒤 상하이 의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폭탄을 던질 때 어느 정도 거리로 던져야 되는지 그걸 연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는 그런 아픔을 가져온 거는 우리가 제대로 부국강병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로 완전한 근대화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에 가담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우리들도 교육자들이 혹은 뭐 교육과 산업, 과학 이런 부분의 지식인들도 끊임없이 그들 나름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상선 선생님도 그렇고요. 이상선 선생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식물학, 뭐 화학, 물리학을 공부하셨죠. 근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학의 근본 언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과학을 해야 되고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의 선구자가 된 겁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되었던 고종의 밀사 이상설. 독립운동가로서 역사에 새겨진 그의 업적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가 근대 수학 교육에 기여한 공로는 지금껏 간과되어 왔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던 이상설은 특히 학문을 익히는 데 특출했다. 스물다섯에 조선의 마지막 과거 시험에 급제했고 2년 뒤 성균관 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학과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당시에는 서양의 그 군사력, 그 무기, 뭐 이런 그 과학 기술에 굉장히 이제 놀래서 우리가 서양 과학 기술을 캐치업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기반이 기초과학 그리고 수학이라는 인식들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이상설 선생은 그거를 그 당시에 깨우친 겁니다. 과학 기술의 기반은 기초 과학 과목들이고 그리고 그 기초가 이 수학 과목이 필수라는 것을 이해하셨고 그래서 이 서양 과학을 이제 공부하시게 됐는데 이상설이 신학문에 매진하기 시작한 때는 조선 관립학교인 유경공원에서 미국인 교사들이 서양의 수학과 과학을 소개하던 1886년 전후 특히 선교사 헐버트와 교류하며 독학으로 서양의 신학문들을 학습한 그는 국력이 과학에 비례한다는 것 그리고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은 술이라는 수학책을 낳았다. 중국의 근대 수학책인 수리 정운의 내용과 우리나라 기존 수학책에는 없었던 서양의 수학 개념을 정리해 담은 책이다. 그는 이어 1900년 조선 정부의 첫 중등 수학 교과서인 산술신서를 편찬하는데 교사를 배출하던 한성사범학교에서 예비 교사 교육용으로도 쓰일 만큼 당시 수준으로는 차별화된 수학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상설은 식물학, 과학, 물리학 등 서양의 과학도 선구자적으로 공부하고 그중 새롭고 관심 있는 내용을 필사해 식물학, 화학 계몽초, 백승호초를 남기기도 했다. 한국 근대 수학과 과학 교육에 큰 족적을 남긴 이상설. 관료이자 학자였던 그의 삶은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며 달라졌다. 헤이그로 떠나 을사늑약의 진실을 알리려 했으나 일본의 계략으로 입장을 거부당한 이상설. 대한제국은 독립국이며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공고사를 여러 나라에 배포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맞서 특사를 사칭했다는 죄목으로 이상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 망명한 그는 해외 각 지역을 옮겨다니며 독립투쟁의 씨앗을 발화시키는 데 한평생을 바쳤다. 끝내 오랜 염원을 이루지 못한 채 1917년 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옛날에 이시영 부통령 계셨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지내셨다고 그러대요. 그래 이제 뭐 공부하시다가 잠깐 들어놓아서 잠들었는데 그걸 못 풀어갖고 계시다가 번쩍 일어나셔갖고 이제 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독립을 향한 그의 뜨거운 갈망과 헌신은 100년이란 시간을 무색하게 만들며 대를 이어 오롯이 전해진다.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 이현원 씨. 그는 2017년 외증조부의 유해가 뿌려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왔다. 많이 편찮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객지에서 돌아가셨죠.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었고 가서 울스리스크 할아버지 유업이 참배했습니다. 또 그 앞에 수안이강이 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이고 뭐고 다 태워서 거기다 뿌리셨다는 거 들으면은 가슴이 지금도 그 수안이강을 안 봐도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뭉클하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오로지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열망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상설. 그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뒤 꺼질 줄 모르던 그 불꽃의 열기를 후대에 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언제 사그라들지 알 수 없기에 우린 기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윤병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다 기억 잘 하시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만 못한 것 같고 또 이준 열사 이희정 씨는 같이 동행하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지만서도 거기에 비해서 할아버지는 너무 이름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앞으로 교과서적으로도 많이 써서 학생들한테 많이 알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시대를 앞선 수학 교육자, 그리고 광복을 위한 항일 전사들을 길러낸 거모.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장식해야 할 그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일제 제국주의에게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뺏겼는데 여기는 그놈들이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다.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강하게 하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이 발전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참으면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자.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식인들의 풍토였죠. 근데 이상선 선생님은 그건 너무나 한가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들을 가만히 둬서는 되겠냐. 그러니까 동시에 한편에서는 우리의 힘을 키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과 맞서서 강력한 투쟁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운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죄도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 이때의 그
그 배경의 발판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지금보다 많이 늦었을 수도 있겠다는 결론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어떤 그 학문보다도 오랜 기간의 그 축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그 어떤 그 근대적인 과학기술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출발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해방 후에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과학기술을 더욱더 어떤 그 발전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지난 70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과학 논문 수가 200배 이상 늘고 한국의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외국에서 수천 명의 유학생이 찾아오기까지 불과 5, 6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엔 선구자들의 뜻을 이어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을 이뤄온 또 다른 원로 과학자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난 지금 나이가 지금 94이에요. 28년생이라고. 근데 일제시대에는 한국 사람은 뭐 과학을 가르칠 생각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이죠. 이공학부, 문학부에 있었는데 이공학부 가운데 이학부, 자연과학 전공한 사람은 졸업생 한 30명밖에 안 돼. 해방 직후에 우리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6.25 사변 또 3년 동안 전쟁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래도 과학기술이 한다 하는 그때 당시에 통치권자인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대덕연구단지 만들고 키스트 만들고 뭐 각 여러 군데 과학 기술 그쪽에서 많이 육성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거의 한 50년쯤 되고 나니까 그냥 확 경제상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벌써 이미 한 3만 달러 손에 이뤘는데 1960년대 초는 한 60달러도 안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근데 지금은 뭐 세계에서 10대 강국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근데 과학기술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국이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 이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러한 문명의 대전환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국가 위상을 높이느냐 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과 교육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우리의 발전의 원동력은 인재였다. 그죠? 교육에 의해서 어떻게 훌륭한 인재들을 각 분야에서 키워내는가 하는 것이었고요. 인적 자원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거든요. 우리 근대화, 산업화, 앞으로도 역시 부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인적 자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사람과 과학기술. 오늘날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 역시 초석을 마련해 주었던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명자 회장은 과학기술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 역사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력 없이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오랜
암흑 속에서 살았던 것,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과학기술이 있고 국력이 튼튼했더라면 그렇게 정복 그 식민지가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상황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력이라는 것이 과학기술 기반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거는 역사가 웅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를 간단한 걸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서구 문명에서 제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걸로 해서 영국은 세계 강국이 되죠. 잘 사는 나라였던 중국이 아편전쟁, 1차, 2차 아편전쟁으로 영국에게 결국 수모를 당하고 수많은 그 것들을 내놓아야 했던 거고, 그것도 결국 과학기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거거든요. 비스마르크,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가 있죠. 그 비스마르크의 정책의 핵심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과학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요약하자면 과학기술과 교육을 중시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다. 선진국이 된 사례도 없다 하는 겁니다. 조선의 과학 선구자들은 일찍이 과학의 지능 없이는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예감했을 것이다.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린 그들의 꿈과 열망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음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한다. 현대 사회 역시 과학 선진국이 곧 기술 지배국이라는 공식이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또 다른 의미로서 국민 모두가 과학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과학 관련된 네네. 인물들은 좀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뭐 무장투쟁, 막 싸우자 이런 부분만 기억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좀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청산리 전투, 뭐 봉오동 전투라던가 아니면 의거활동 그런 부분만 사실 독립운동으로만 알고 있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저항 시인으로서 시를 썼고,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교육과 산업에 힘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억압 속에서 이런 과학적인 부분이 참 발달하기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펜으로 하는 독립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흥미롭다. 좀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독립운동사의 가치나 효용성을 제대로 발양하지 못하는 이 현실 자체가 저는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몹시 서글픕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분들이 가졌던 그 이상과 포부, 또 그분들이 걸었던 그 족적 다 한결같이 다 위대합니다. 그것은 이후의 역사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됐고요. 세계화의 뿌리가 저는 독립운동사에서 근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민족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의 역사, 과학의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학으로서도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역사의 주연은 아니었지만 벼들지 않는 그늘에서 과학의 씨앗을 움틔우기 위해 치열하게 맞섰던 선구자들. 기록하지 않는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다. 어둠 속 별처럼 빛났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 불러주어야 한다.